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한 명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환경을 보자. 그래서 앞에 6장에서 이제 가족과 집단을 좀 간단히 봤고요. 여기 7장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뭐 가족하고만 삽니까? 그룹과 집단하고만 삽니까? 아니죠. 조직, 직장도 다니게 되고 또 조직이라는 게 뭐 내가 신앙생활하면 뭐 또 종교 집단의 조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문화체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요 얘기는 좀 하고 갈게요. 조직체계 부분은요. 행정론에서 내용이 상당히 겹치고 거기서 자세히 풀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체계는요.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기는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주 챕터별로 쫙 그 전후 맥락을 갖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7장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건 문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이 다문화 사회를 더 건강하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화라는 개념을 가장 그래도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인행사의 요 파트예요. 예, 실천론 기술론에서도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예제들 나오고 어떤 그 실천이 건강한 건지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은 인행사의 문화체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제법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뤄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한눈에서 보시면 일단은 조직과 지역사회는 이렇게 기출이 적다라는 거고요. 아까 왜 적은지는 말씀드렸고 22회에는 조금 특이하게 지역사회 체계가 조금 요번 나왔다는 거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비중 있게 다뤄져야 돼요. 여기 보면은 기출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문화의 개념과 특성 22회 기출 됐고요. 별 3개 붙었습니다. 문화의 유형, 그 다음에 다문화 22회 기출. 그래서 이 부분은 막 이론이 많거나 하진 않지만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이라거나 뭐 이런 최근에 뭐 용광로 이론이나 샐러드볼 이론 같은 거는 꼭 우리가 인행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그 정도의 용어는 알고 현상들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좀 하세요. 다른 과목 실천론, 기술론 혹은 지역복지에서도 문화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때 이것이 그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공부한 지식들을 가져다 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그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 경향 좀 볼까요? 조직 체계나 지역 사회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낮다. 그러나 문화 체계는 출제가 꽤 높다. 문화가 갖는 특성을 비롯해 문화, 마찰, 문화, 변형, 운동 문화 등 관련 개념들을 파악해두자.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 또 용광로 이론, 샐러드볼 개념까지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모두 출제된 바 있는 내용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론들은 이제 저랑 내용 들어가서 자세히 보고요.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은 제가 실천론이나 기술론 문제 풀 때 보면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을 알고 있으면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지문들은 제법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출 그 분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출제 분포 평균 문항은 1.0인데요. 거의 문화에서 문제 많이 나왔고요. 21회, 22회 두 문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3회 준비하시는데 아주 최근엔 더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비중들이 두 문제까지도 나오더라 알고 계시고요. 10년 이제 기출해독은 키워드 중심인데 문화 부분이 이 챕터에서 잡아주는 키워드인 거고요. 10문제 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챕터 구성 자체는 조직, 지역사회, 문화인데 문화 부분에서 10문제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자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수험 공부에서는 강약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쪽수가 어디는 많더라도 어느 부분 쪽수에 더 내가 집중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예. 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7장 조직, 지역사회 문화인데요. 제가 이제 설명 좀 할 때 조직하고 지역사회 체계는 다른 연관 과목에서 비중 있게 다룰 거는 좀 큼직큼직하게 갈게요. 이해하시고요. 그러나 문화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염두하면서 강약, 그 다음에 맥락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 7장 여셨죠?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으로 앞에서 가족과 집단 받고 이제 조직, 지역사회, 문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조직체계 및 지역사회 해갖고 먼저 볼 거예요. 근데요, 여기요, 제가요, 아주 꼼꼼히 안 볼 거예요. 예, 내용 조금 많아요. 근데 꼼꼼히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는 조직체계의 상당 부분의 얘기는 행정론에 다 나와요. 예, 진짜 디테일하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지역사회 체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2교시의 실천론 기술론 또 하나 무슨 과목 있죠? 지역사회복지론 있죠? 제가 그 과목 할 때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큼직하게 갈 거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으로서 조직, 환경으로서 지역사회 이걸 이해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세요. 그래서 어떤 건 제가 크게 짚어드리고 하나하나 안 들어갈 때 왜 막 넘어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196쪽에 체계 간 산호관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개인, 가족 등은 미시체계이지만 지역사회 조직은 거시체계다. 이걸 아셔야죠. 우리가 이제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요. 이제 개인도 미시체계이고 가족도 미시체계예요. 대표적인. 그런데 지역사회 조직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시체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역사회 조직은 거시체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그 지역사회에 대한 문장 좀 볼게요. 지역사회는 주로 감정과 정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직은 일반적으로 공식적 계약에 의해 형성되고 규칙에 의해 유지된다. 여기 한 명의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하면 지역사회는 한 개인하고 연결될 때 주로 정서적인 요소, 감정, 그 다음에 그런 정서적인 요소. 왜 우리 멀리 여행을 갔다 오거나 일 보고 집에 들어갈 때 버스가 우리 집 정류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되면 이렇게 유난히 피곤한 날일수록 마음이 좀 휴해지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감정, 정서적 요소하고 관련되고요. 조직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뭐죠? 요 조직과의 관계는 계약이죠. 예,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 나와 뭐예요? 계약적 관계입니다. 예, 그런 어떤 것들로 연결되어 있고 개인 등 미시체계와 조직체계 지역사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관계다? 바로 상호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이것도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체계니까 당연히 뭐예요? 상호성을 갖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197쪽을 볼 건데 거기 197쪽 상단에 조직체계와 클라이언트,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조직체계와 지역사회 쭉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방금 크게 설명한 걸로 설명되어졌다고 보고 그 문장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직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직, 예, 조직 생활이 쉽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내가 이 조직을 그만둬야지 이런 얘기들 아버지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된 집합체입니다. 조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을 이룬다라는 건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이 어때야 됩니까? 공정해야죠. 공평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쌍방 간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계약이에요. 자, 그 얘기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조직은 공식화된 분화와 통합의 구조, 과정, 그리고 규범을 내포합니다. 자, 조직은 일반적인 가족 환경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목표 지향적인, 그러니까 계약에서 서로 목표를 공유해야 되고요. 조직 안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고 뭐 안으로 이제 우리가 쌍방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섬기는 리더십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직은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지요. 예. 자, 그 다음에 분업을 기반으로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하면 뭐예요? 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업하죠. A와 B가 있으면 A1, A2, B1, B2 이런 식으로요. 예, 그리고 위계가 있다는 건 A1, A2는 A 말 듣지 B 말 듣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명령의 개통성을 갖는 위계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분업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조직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어떤 조직은 가면
대단히 조용하고요. 어떤 조직은 가면 조금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약간 정신없는 듯 하지만 항상 에너지가 흐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독특한 문화를 갖는다. 그리고 그 조직만의 뭘 가져요? 규범이 있다. 이런 것 정도 보시고요. 사회체계로서의 조직의 특성은 조직은 환경 속에서 다른 체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조직의 욕구 중 가장 중요한 거. 조직이 왜 계약관계라고 말하고 의도적으로 구성됐다 그럽니까? 바로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나의 목표와 일치하느냐, 중간에 변질되진 않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이직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급을 따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그럴 때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들릴진 모르지만 저는 학생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나를 뽑아주십시오만 생각하지 마라. 너 역시 그 조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전도 보고 가치선언도 보고 보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그 조직이 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가 거기에 지원을 한다라는 건 정말 내가 빨리 취업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하고 싶은 조직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하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목표, 조직이라는 거는 목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비전과 그 가치와 그 목표에 동의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들 조금 얘기하고요. 그래서 조직의 욕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목표 달성이다 보셨고요. 이제 조직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정말 많이 나오죠. 조직의 유형, 예,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 다양합니다. 볼게요. 자, 거기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동일한 내용을 그냥 전달을 위해서 시각화한 거예요. 교재에 없는 거 하시네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시각화했을 뿐입니다.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능에 따른 체계 이론을 적용한 조직 유형, 이렇게 해갖고 생산조직, 정치조직, 통합조직, 잠재적 형태의 유지조직, 이렇게 나눠지고요. 조직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호혜조직, 기업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 결과에 따라서 활동의 결과, 그 다음에 복종을 기준으로 해갖고 강제조직, 자발조직, 공리조직, 조직이 사용하는 통제 방식에 따라서 강압조직이냐, 보상조직이냐, 규범조직이냐, 이 정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사회적 기능에 따른 체계이론 적용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생산, 정치, 통합, 잠재적 형태 유지할 때 어떤 분은 이걸 조금 눈치채셨을지 모르는데요. 이거 AGIL하고도 같죠. 조직을 AGIL로 넣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생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니까 어댑테이션, 앞에서 탈코트 파슨스 A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조직, 사회적 목적, goal attainment, 목적이니까 G죠. 예, 그 다음에 통합, 인티그레이션 I죠. 그 다음에 형태 유지, latency L 해갖고 AGIL. 예, 체계이론이니까요. 앞에서 탈코트 판세스가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모든 단위, 그것이 조직이건 국가이건 그것들은 어떤 형성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서로 상호작용하더라 했잖아요. 바로 AGIL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호혜조직이냐, 호혜조직의 대표적인 건 상호 이익을 우리가 호혜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이고요. 기업조직, 이익을 이제 좀 더 독점하는 기업체, 그 다음에 봉사조직은 조직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 그 다음에 공익조직, 일반 대중에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 봤고요. 이거 행정론에 가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행정론에서는 용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나와요. 그래서 호혜조직은 상호호혜조직이라고 얘기하고요. 행정론에서 기업조직은 사업조직, 봉사조직, 서비스조직, 그 다음에 공공조직, 이렇게 해서 행정론에 그대로 나오는 분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종을 기반으로 해서 강제냐, 자발이냐, 공리.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제적인 조직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교도소. 남학생들은 네가 경험한 가장 강제적 조직이 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뭘 말해요? 군대 막 이런 얘기 하죠. 예, 그 다음에 자발 조직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문가 단체라거나 이런 거고요. 공리 조직은 이제 회사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통제하는 형식에 따른 걸로는 이제 여기에서도 통제 형식이니까 강압 조직이 나오죠. 예, 위협과 처벌을 이제 수단으로 하는 거. 보상 조직으로 회사, 네가 기여한 만큼 보상으로 해줄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규범 조직으로서 이제 종교 단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거 뭐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다 정도만 그냥 좀 익숙해지시고요.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다라는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조직이 환경의 한 단위로 뭔지는 알자 그 얘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9쪽으로 가시면 조직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야말로 행정론 3장에 가면 관리 이론이 나와요. 예, 행정론 3장에 가면 관리 이론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론들은 거기에 나오고 거기서 저랑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왜? 행정론 3장의 관리 이론이 기출이 아주 높아요. 행정론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큼직하게만 얘기하고 교재를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직을 설명하는 이론에는요. 고전이론, 인간관계론, 구조모델, 체계이론이 있고요. 고전이론의 대표적인 건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이 있어요. 크게 흐름만 좀 알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리더라면 제가 너는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과학적 관리가 최고다. 뭐 기술을 표준화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분업이 제대로 돼야 잘 돌아간다 이럴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인화가 되어야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직 이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 관리의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연구했는데 다양한 관리 이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전 이론의 대표가 관료제 이론하고 과학적 관리 이론이고요. 관료제 이론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이런 그림을 좀 그렸는데요. 뭐예요? 이거 딱 그거죠. 예, 위계, 전문화, 규칙 준수. 위계가 있고 분업을 하고 전문화하고 규칙 준수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조금 비인격적이죠. 전문성이나 능률 지향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 예, 관료제 이론의 대표학자가 베버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테일러니즘의 생산 방식으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표준화, 스탠다드를 제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효율성, 분업의 효율성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인간관계로는 바로 얘들아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만은 아니야. 인간은 비합리적인 이유에서도 일을 하거든. 그런 거죠. 고전 이론의 대부분은 인간은 네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생산하면 보상 더 해줄게. 되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이 일하는 원동력일 것이야. 아니면 관료제적 감독 기능이 중요해. 이럴 수 있는데 인간관계로는 아니야. 인간은 경제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만으로 조직에서 일하진 않아. 인간관계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바로 인간관계로는 조직이론 중에 인간은 합리적이다. 근데 여기는 인간은 비합리적 요소도 있다. 사회 정서적 요소가 생산성에 영향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조직의 기능은 비공식적, 심리사회적 부분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다 보시면 되고요. 구조모델은 조직에 있어 구조와 과정을 모두 강조하는 이론이다 보시면 되고, 체계이론은 말씀드렸듯이 뭐죠? 부분,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균형을 이뤄내느냐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체계이론에선 이것도 행정론에 비중 있게 나오는데요. 체계이론에서 관리자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여러 하위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통합되도록 하는 게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야. 이 얘기예요. 그 정도만 할게요. 예, 이거 행정론에서 너무나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8과목 다 보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저랑 3장을 배우면서 이 부분이 왜 기출이 많고 어떤 포인트를 공부해야 되나 열심히, 기출 높기 때문에 제가 거기 열심히 시간 할애해서 할 거거든요. 그거 하시고 여기 보시면 진짜 이거는 부분 중에 부분이구나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역사회로 넘어가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중에 이제는 우린 지역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역사회, 커뮤니티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얘기 많이 할 건데요. 여기서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론 혹시 먼저 공부한 친구라면 지역사회복지론 챕터 1에서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지리적 지역사회, 이것들은 되게 물리적 공간적 의미이고요. 기능적 지역사회는 물리적 공간적 의미가 아니고요.
동일한 고민,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는 시공간의 개념을 넘는 거고요. 현대사회에 올수록 과거에는 커뮤니티 지역사회 하면 지리적 지역사회만 있는 것 같았고 그것이 단 줄 알았지만 현대사회에 올수록 사이버 공동체, 가상 공동체 등등 해갖고요. 같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뭐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 지역사회의 역할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이게 요약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지역사회 보시면 지리적 영역에 살고 있는 해갖고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거고요. 기능적은 키워드가 뭡니까? 거리적, 물리적인 게 아니라 동일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일한 관심이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전문가 단체라거나 어느 정당에 속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전국의 ADHD 아동 엄마들끼리 뭐 커뮤니티를 인터넷상에 하나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라거나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학부모 모임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 다 기능적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라는 죄송합니다. 개념을 공부할 때 지리적, 기능적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변화도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역사회는 어떤 기능을 할까? 이걸 길버트와 스펙트가 연구를 했어요.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지역사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걸 연구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지역사회 기능,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 통제의 기능, 사회 참여의 기능, 상호 원조의 기능. 자, 인행사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지역복지에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산, 분배, 소비라면 말 그대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뭘 만든다는 거죠? 경제제도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뭐 한다? 하나의 지역사회는 사회화를 한다라는 거죠. 사회화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되어지는 행동 패턴을 전수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사회화 기능은 가족제도입니다. 가족이 하죠. 너가 이렇게 했을 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해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 부모들이 양육 교육 과정에서 하죠. 근데 점차 현대사회에서는 사회화 기능은 되게 사회화 기능을 맡았던 가족의 기능들은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통제 기능은 뭐죠? 뭘로 나타납니까? 정치제도로 나타나죠. 예. 그래서 사회 통제 기능은 정치제도, 규범. 우리가 인간은 뭐 그대로 두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욕심부려. 그래서 어떤 정치,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상징을 하나 만들어내고 뭐 국가라는 뭐 정치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권력을 줄 테니 공권력으로 우리가 무질서해질 때 유난히 무질서한 사람들 니네가 알아서 통제해줘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 통제는 바로 정치제도하고 연결이 되고 사회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종교제도가 많이 길버트 스펙트는 담당했다라고 봅니다. 종교 조직 뭐 그 다음에 비공식적 조직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원조는 상호 부조 서로 돕고 하는 거죠. 상호 부조. 상호 부조의 대표적인 어떤 현대사회의 발전 구조가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사회복지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요. 제가 지역복지에서는 이 개념이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죠. 길버트 스펙트가 말하는 지역사회의 기능 5가지 암기하시고 제가 아까 어떤 제도랑 연결해 드린 거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역사회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좀 볼게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론적 개념은요, 크게 여기에 나와 있듯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 관점, 그 다음에 인류 생태적 관점,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 관점, 사회 체계 관점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거기에 쭉 설명들이 나와 있죠. 구조적 관점. 예,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커뮤니티가 뭐야? 지역사회가 뭐야? 그랬더니
지역사회는 말이야, 국가와 개인이 있는데 국가와 개인을 가운데서 연결해주고 중재해주는 게 바로 지역사회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주목하면서 국가와 개인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로서의 지역사회를 설명한 게 바로 구조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인류 생태적 관점은 환경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 바로 생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지역 주민이 포커스가 되고 주민과 뭐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거를 바로 생태적. A라는 지역 주민의 특성과 B라는 지역 주민의 특성이 다른 건 그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역 주민들과 환경과의 관계를 보니까 무슨 관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회 심리적 관점은 의미, 정체성, 비소외적 관계, 소속감, 심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죠. 연대, 유의미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테니스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개념으로 나눴는데 그것이 여기에 속해요. 그 부분 좀 별할게요. 테니스의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라 그러고요. 이 정도는 원어도 좀 알아주세요. 워낙 일반화된 전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사회, 게젤샤프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눴고요. 암기해야 될 단어입니다. 공동사회는 자연적, 생득적, 그로 결합된 집단이죠. 뭐 대표적으로 가족, 친족, 이웃, 뭐 친구 이런 거겠죠. 이익사회는 합리적 의지를 갖고 인간관계가 수단적, 일시적으로 공식적 집단이고 계약에 의해서죠. 계약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인 관계, 이것이 이제 이익사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테니스의 사회 심리적 관점 봤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체계적 관점은 우리가 계속 체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사회 체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커뮤니티 안에 다양한 하위 체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하면서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건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역사회복지론의 이론에서 공부하겠지만 사회 체계적 관점은, 그러니까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보는 현상은 여기 2번의 생태적 관점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생태체계적 관점은 체계 이론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지역복지에 가서 더 잘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선 요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명명, 특히 뭐 구조적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를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재 역할로 봤다.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테니스의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와 이익사회 게젤샤프트 정도 알고 가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좀 볼게요. 지역사회 실천 모델은 지역복지론에서 기출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학자, 이 모델을 나눈 학자가 로스만인데요. 로스만의 모델만 있지 않아요. 로스만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이후 웨일과 갬블 등등 여러 학자가 로스만 모델이 기본이 돼서 현대사회에서는 로스만 모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또 지역사회 실천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들이 더욱더 분화되고 세분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리을을 알아야 한글을 알듯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안다 함은 로스만 모델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여기서 더욱더 세분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로스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스만은요,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크게 지역사회 개발 모델,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에서 CD 모델, 뭐 지역사회 실천 모델 A형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해서 소셜 플랜, 사회 계획 모델, 소셜 플랜 해갖고 B 모델, C 모델은요, 지역사회 소셜 액션,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SA 모델 해갖고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말했습니다. 이건 뭐 그 지역복지론에 가면 이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한 표가 한 두 쪽을 조금 넘어요. 아주 깨알같이 엄청 많은 지표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안 하고요. 저는 일단은
그 모델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직관적이고 이렇게 탁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 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계획 모델, 행동 모델은 외우셔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우리 지역 좀 이런 문제 너무 걱정된다. 아이들 청소년 우범 지역이 너무 많고 걱정, 우리 좀 모여서 이야기해보면서 대책을 조금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서 좀 같이 세워보자. 아버지 자치방범대라도 좀 만들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게 개발 모델이고요. SP 모델은 이 문제의 진상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상을 분석하고 합리적 조치. 그래서 여기는 분석, 계획, 합리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전문가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 지역은 쓰레기통이 차고 넘쳐도 음식물 쓰레기통을 안 비워주는 거야? 라거나 왜 우리 지역은 유난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지? 왜 우리 지역에는 버스가 기다려도 안 오고 한 번 오면은 매져라 터져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타야 되는 거야? 출근 시간 지옥이야. 왜 우리 지역은 이런 것들, 이거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느 부서의 스위치를 눌러야 이게 달라지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상을 분석하고 조사를 해갖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어. 이게 바로 계획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막 액션을 취하고 보이콧하고 피켓팅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전문가가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예컨대 어느 지역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율,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우리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몇 번, 그러니까 어떤 버스가 얼만큼 오는지, 또 다른 지역 이렇게 좀 이런 어떤 그 비교하고 이런 능력.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 문제라면 이거 구청에 무슨 과에 스위치를 눌러야 돼?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계획해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근데 소셜 액션으로 가면요. 여기 보시면 나를 따라라 이런 적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는 어때요? 집에 피집에 더 많이 가든 기득권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이런 거에서 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합법적이고 건강한 방법 써봤는데 안 먹히더라. 자, 이제 우리 억압자를 분사하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아보자. 이게 소셜 액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느낌, 그러니까 지역사회 실천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델들을 잘 융합시켜서 사용할 줄 알아야 그걸 바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들을 로스만은 세 가지로 말했고, 현대사회에서는 일단 로스만이 큰 줄기는 잘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복지론 가면 이게 이제 더 자세하게 8가지 모델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걸 조금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게끔 표로 넣어드렸죠. 예, 이거 이제 교재에 있는 걸 표로만 정리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이미지를 좀 갖고 오시면 쉬워지죠. CD,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변화에 폭넓은 참여로 좀 모여봐봐. 애들이 너무 걱정되잖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민주적으로 같이 토론하면서 우리 안에 지도력도 찾아보고 협조해서 이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거니까 사회복지사는 여기서 조력자, 문제 해결 기술과 이런 윤리적 가치를 가리키는 자, 조정자 역할, 교사의 역할. 자, SP 모델은 그거 아니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술적 과정이 필요해. 이거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도로 훈련받은 계획가가 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 역할. 그래서 이때 실천가는 전문가여야 돼요. 계획, 분석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스쿨존의 교통사고율 이거 좀 분석해 데이터 찾아보자. 이런 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 액션은 말 그대로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들 해봤는데 지배계층에 끔찍도 안 하더라, 기득권이. 그러면 이거 우리가 힘을 모아서
소외된 집단들이 힘을 모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 변화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잘못된 자원의 배분, 어느 기득권층에 너무 많이 갔다거나 하면 이거 우리 재분배를 요구하자. 그래서 소셜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소셜 액션, 행동가, 행동 조직가, 그 다음에 대변가, 옹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지역복지론으로 가면 이것들 더 디테일한 지표로 다 따지고요. 그 지표를 그렇게 많은 쪽수로 할애해서 표로 정리해드린 이유는 지역복지론에서는 이 부분에 모델 간의 차이가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와요. 인행사에서는 아까 설명한 요 정도의 느낌, 직관적 이미지를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CD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SP 이 문제의 진상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자. SA 우리들의 억압제를 분쇄하기 위해 힘을 모아보자. 합법적 방법 썼는데 안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정도 나누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에서 하는 게 바로 뭐지요? 우리가 조직, 지역사회 봤고요. 이 챕터에서 마지막이 바로 문화체계입니다. 문화체계가 이 챕터에서 기출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가장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수험 강의에서는 가장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이란 말을 씁니다. 예, 최근 5년, 최근 10년을 보더라도 문화체계가 기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이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다문화 사회로 갈 겁니다. 예, 이제 단일민족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체계를 공부해야 되고요. 실천론이나 기술론, 뭐 지역복지에서도 잠깐 언급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문화와 관련된 예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문화와 관련돼서 가장 건강한 사회복지사의 실천적 태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많은 쪽수를 할애했고 내용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인행사 과목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화에 대한 내용을 잘 잡아주시면 다른 과목에서 문화에 대한 내용들이 부분 언급될 때 여러분들이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잘하고 갑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문화체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뭔가 아주 최근에도 기출이 됐는데요. 문화의 정의 볼게요. 문화는 진짜 한마디로 단언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문화가 뭐야 하면 선생님 그거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쪽두리도 있고 옷도 옛날 옷 많이 봤어요. 그래요. 애들한테는 문화 하면은 이렇게 가시적인 문화, 박물관에 있는 게 문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면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기타 사회 구성원인 인간 으로부터 획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의 복합 총체다. 어렵죠. 심지어 맨 끝에 가볼까요?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이며 특히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 인간의 정신활동의 소산이다. 더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문화는 되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더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닐까라는 거죠. 문화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되는 건 제가 이 정의를 좋아하는 건 어떤 문화도 더 나은 문화이거나 저급한 문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 그 풍토, 그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하고 공유했던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는 저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어 더러워 하시면 여러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숟가락, 젓가락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예, 또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손으로 먹을 수도 있는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이 문화고 그 안에는 예술, 지식 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화들을 좀 구분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걸음 더 보면 여기서 기출이 됐는데요. 자, 문화를 조금 구분을 해드리면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물질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뭘까요? 가시적이라는 거죠. 스마트폰 우리가 만들었죠. 교통수단,
항만을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고 막 이런 것들 물질 문화이죠. 예.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 사실 문화가 어려운 건 비물질 문화. 만져서 알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근데 이 안에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규범 문화와 관념 문화입니다. 규범 문화, 행위 규제, 관계 규제, 규정, 규범, 원리, 제도, 습관. 그래서 대표적인 규범 문화가 혼인제도, 법률제도, 교육제도, 경제제도 등. 그 다음에 관념 문화는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어떤 지식, 가치, 태도, 신학, 철학, 문학, 종교, 예술, 뭐 이런 것들, 종교, 뭐 신화적 내용,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시험에서는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나누는 건 어렵지 않았죠. 주로 지문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지문들은 규범 문화와 관념 문화입니다. 정확히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규범 문화라는 것은 규범이나 원리이고요. 관념 문화는 정신적 소상과 좀 관련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종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술 이런 거. 자, 이거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예, 나중에 저랑 기출해독 할 때 이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지문들이 제법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의 특성을 좀 얘기해 볼게요. 문화. 한 손에 확 잡히지 않지만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문화, 정신적 소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문화의 특성을 좀 보면 문화가 좀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문화의 특성이 203쪽부터 204쪽까지 나오는데요. 공유성, 학습성, 누적성 혹은 축적성, 변동성 혹은 가변성, 역동성, 총체성, 전체성, 체계성 같은 말입니다. 상징성, 보편성, 다양성, 사회성. 예,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3쪽의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생활 양식으로서 특정한 민족이나 사회가 지속적으로 간직해온 다양한 분야의 생활 모습이며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체계이다. 그랬어요. 이제 204쪽으로 넘겨보시면 문화는 인간의 행동 방식을 제시하고, 그래서 제가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이란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조화하며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설명을 하고 가로치고 무슨 성 했죠? 그 설명은 무슨 성인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다른 사회 구성원과 구별되는 공통적인 속성을 뭐라 그런다? 공통의 속성. 이 문화권에서는 저 문화권과 달리 이런 공통 특성이 있어. 그걸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서만 보이는 거. 예컨대 한국인은 김치를 즐겨 먹는다. 뭐 요즘에 뭐 김치도 많이 수출하지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는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되며, 대표적으로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사회화를 통해 개인의 일부가 된다 그랬어요. 그 후천적 습성, 후천적 사회화. 이 말 나오면 학습성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철수는 김치를 못 먹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김치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상징적인 수단인 언어나 문자를 통해 세대 간에 전승되며 축적된다. 바로 세대의 전승이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축적성, 누적성입니다. 예. 자, 그래서 김치는 한국인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발효과학의 축적물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물리적 조건,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수정 조절되며 새로운 문화 특성이 추가되면서 문화는 변동한다. 문화는 변동한다. 변동성, 가변성, 역동성,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계속 김치 얘기해서 뭐 저긴데 그냥 하나로 갑니다. 원래 김치는요, 소금에 절인 백김치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고춧가루가 전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붉은색을 띠게 됐다. 이런 거 뭐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변성이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문화는 지식, 도덕, 제도 등 수많은 부분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예,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김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함께한 공동체의 뭐 산물이다.
이럴 때 공동체의 총체적 전체의 산물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문화의 총체성, 전체성, 체계성이다. 뭐 공통체의 산물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문화는 상징적, 문화는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내재적인 의미가 있다.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색이라는 게 공통적인 어떤 인류 전체의 색채 감각도 있지만 어느 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노란색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문화와 관련된 색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징을 표현하는 그 문화권에. 그래서 왜 이런 상징이 바로 뭐 어느 집에 가면 어떤 걸 딱 보고 야, 너 어느 나라 여행했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 상징물들을 사오니까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 문화 형태가 있다. 예, 이것들을 바로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 보편적 유형이 있다. 이걸 바로 뭐냐면 보편성이라 그래요. 공통적 유형.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어떻게 헷갈리냐면 얘랑 헷갈리더라고요. 공유성은요, A 지역에서만 공유하는 공통특성, B 지역에서만 공유하는 공통특성이에요. 그리고 보편성은 어느 지역이든 인류라면, 휴먼이라면, 호모사피엔스라면 갖는 거, 그걸 보편성이라 그래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것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공유성은 어느 지역에서의 공통 속성, A 지역, B 지역 이런 거라면 보편성은 그게 아니라 보편성은 모든 인류들을 봤더니 혼인제도라는 것들이 있더라. 물론 혼인제도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호모사피엔스들은 어느 순간부터 종교를 만들어내더라. 뭐 이런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은 인간 사회의 문화 형태가 매우 상이하다. 예, 그렇죠.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성과 되게 대비적인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문화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고 문화가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사회성이죠. 예,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아주 단언할 수는 없어요. 동물학자들은 동물들에게 오랑우탄에게도 문화가 있다고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 안에서는 문화는 이제 그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는 사회 구성물인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 다음에 문화는 초개인적인 특성을 갖는다. 문화가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거 정말 재밌죠. 사회 통합의 기능도 하지만 문화 갈등은 사회적 긴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정한 집단의 억압이나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게 인류가 해온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인류가 해온 역기능의 어떤 그 문화 갈등이 뭐 자민족 중심주의 뭐 아주 가장 극악한 것들이 뭐 나치즘 뭐 파시즘 뭐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의 특성을 좀 보셨습니다. 문화의 특성, 예, 길게 설명한 이유는 지문으로 많이 활용되고요. 설명하고 무슨 성이다 했는데 무슨 성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의 정의는 가변적이다 해갖고 한 걸음 더 나오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5쪽으로 가시면 사회체계로서의 문화가 나옵니다. 자, 문화는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주는 문화는 여러분 거시체계에 속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예, 문화라는 우리가 왜 거시체계의 특성들 앞에서 봤을 때 막 직접적으로 막 피부의 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이지만 강력하잖아요. 제가 볼 때 간접적이지만 정말 강력한 게 문화예요. 우리는 심지어 문화의 강력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거의 매일 받고 있는데 잘 모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문화의 기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5쪽에 문화의 기능 별표가 되어 있네요. 문화는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별표 나와 있네요. 사회화 기능, 욕구 충족의 기능, 사회 통제의 기능, 사회 존속의 기능, 이 네 가지 외우십니다. 이제 막 이렇게 표시해 드리면 이런 기능만 외우시면 안 되고 이제 문맥 안에서 단어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공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의 3요소, 뭐의 기능하고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것 정도는 잡아주세요. 이런 게 가장 낮은 수준. 네, 문제로 많이 나오죠. 문화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문화의 기능만 바르게 묶은 것은 예, 이런 건 딱 외우면 얼마나 쉽습니까? 예. 사회화 기능, 생활 양식의 내면화이고요. 욕구 충족, 의식조 같은 문화를 통해서 기본 욕구 충족,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그 어떤 문화권이 의식주 충족을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사용했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사회 통제 기능, 규범이나 관습을 통한 규제 기능, 사회 존속, 바로 학습을 통한 생활 양식의 전승, 요 정도 보면 되고, 이걸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는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요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별이 나와 있죠. 문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요. 206조까지 나와 있네요. 정말 환경이 다 다르니까 문화도 다른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 대해서 뭐 저급하다, 고급하다, 세련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왜 옷을 안 입고 다니냐, 음식은 왜 손으로 먹느냐, 이런 걸로 얘기한다면 내 문화를 잣대로 삼은 거는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거는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함부로 뭐 잔인한 문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황적 맥락, 환경적 맥락 안에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적 차별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학습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어떤 제도권의 학교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화의 주요 개념들을 좀 볼게요. 예, 보시면 문화 접촉, 문화 마찰, 문화 변용, 문화 변화, 문화 진화,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하나씩 볼게요. 예. 문화 접촉, 둘 이상의 다른 문화가 서로 접촉하는 것,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접촉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직접적인 인간의 접촉 없이 전파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예, 그래서 둘 이상의 문화가 접촉하는 걸 문화 접촉이라 그래요. 자, 이번에 문화 마찰 볼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 이렇게 접촉을 했어요. 저마다의 문화를 기준으로 상대를 헤아리게 되면서 오해와 마찰이 생기죠. 그게 갈등으로 가겠죠. 그걸 바로 문화 마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변용인데요. 이게 최근 5년간의 기출을 봐도 나와왔어요. 물어봤어요. 딱 지문이 나오고 이거 뭐냐 이런데요. 독립된 문화를 지닌 둘 이상의 사회가 오랫동안 걸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요 접촉만 하면 문화 접촉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한쪽 또는 양쪽 문화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걸 문화 변용이라고 합니다. 한쪽 또는 양쪽에 뭐가 일어나는 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문화 변용, 문화 변동, 문화 변용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문화 변용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서구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 변동, 변화가 있는데요. 사회와 문화 체계가 변화하는 걸 말한다. 변화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문화 진화 보겠습니다. 문화 진화. 문화 진화. 인류의 문화가 원시 상태에서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오면서 이전 시기의 문화는 수정 변형을 거쳐 다음 시기의 문화의 기초가 되며 단계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문화는 계속 이전 문화를 바탕으로 그 다음엔 좀 더 나아지게 이렇게 바뀐다. 이런 것들이 문화 진화의 개념인데 함부로 문화 진화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냐면 문화와 문명을 혼동하기도 하고요. 문명 자체도 우리가 저급한 문명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화 진화주의를 너무 따르게 되면 이거는 이전 단계보다 더 좋아진 문화, 이전 단계보다 더 좋아진 문화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회는 우리가 지금 뭐 다 이전 단계보다 해서 뭐 이게 표현이 한 5단계, 근데 저기 지금 2단계면 저급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진화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문화적 태도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문화 진화주의를 갖고 있으면 내가 상대의 문화를 저급하니 고급하니 라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고 가치 절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문화 진화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인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문화 상대주의, 고전적 문화 진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하나로
비판의 하나로 얘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기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져야 될 가장 건강한 문화적 태도가 뭐일까? 이거는 문화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타 문화에 대해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를 가져야 돼요. 그럼 문화 상대주의 뭐냐? 어떤 문화든 저마다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이러한 문화에 대하여 특정한 문화 입장에서 다른 문화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견해이다. 문화 상대주의와 대조적인 견해는 문화 진화주의와 함께 뭐가 있냐? 자민족 중심주의예요. 나의 문화를 잣대로 저급해. 어느 나라 사람들은 뭐뭐해서 정말 꼴보기가 싫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문화에 대해서 표현하는 저기는 실제로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생활에서 접하면서 태도로 보이는 건 상당히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머리로 배운 것과 실제 태도에서 되게 모순적인 태도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죠. 예, 그래서 자민족 중심주의와 문화 진화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나온 게 문화 상대주의고, 문화 상대주의의 키워드는 저마다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어때요? 차이가 있는 다양성.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요. 차이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은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제가 문화를 설명할 때 많이 드는 예로, 티벳에 뭐 조장이라고도 하고 천장이라고도 하는 장내 문화가 있어요. 독특한, 그 히말라야 산의 혹독한 추위, 험준한 지형 때문에, 여기는 매장이 어렵대요. 땅을 파고 사람을 묻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런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장례 문화가 바로 시신을 산에 놓고 독수리가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 독수리가 먹는다는 행위는 잔혹하게 시신을 쪼아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온전히 올라가고 새는 하늘과 지상과 땅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 문화의 환경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 대한 마지막 예를 다할까 해서 그들이 선택한 혹독한 환경에서 선택한 게 바로 천장의식, 조장응이라는 새가 시신을 먹도록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의 잣대로만 봐서 잔혹해, 막 이러지 말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할수록 나는 문화라는 건 그들이 처한 환경 안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생존을 위한 방식 안에서 또 어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적 노력, 태도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내 문화를 기준으로 하는 혐오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학습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문화 사대주의 보겠습니다.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동경 숭상한 나머지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고 저도 하는데 저는 커피숍 가면 너무 피곤해요. 죄다 짧은 영어지만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예, 작은 컵, 큰 컵 있는데 왜 그런 용어 쓰죠? 여러 가지. 저는 그래서 그냥 무인 커피 이용합니다. 되게 편해요. 제가 좀 편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맛의 차이를 크게 못 느낍니다. 예,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 그런 거죠. 다른 문화를 동경한 나머지, 예, 너무 필요하지 않은 영문 표기라거나, 예, 이런 것들. 이런 거 아이들 보면 로봇 할 때도 실제 애들이 그런 실험한 거 예전에 봤는데,
동일한 로봇을 주면서 어떤 게 더 많이 팔리나 봤는데 변신할 때 변신하고 변신하는 거하고 로봇이 똑같이 변신하는데 트랜스레이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애들이 영어 쓰는 거 더 많이 살려 그런대요. 로봇 기본적으로 같은데 이런 거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문화 사대주의를 키워가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저도 필요하지 않은 영어를 쓰면서 강의했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우리들이 좀 깨어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예. 자, 그것들 좀 봤고요. 자, 여기 있는 개념들, 특히 문화 상대주의 개념 꼭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요. 열심히 그림 넣어드린 거 뭐죠? 문화 상대주의. 환경이 다르니까 문화도 다른 거야. 이렇게 건강하게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 결국 문화에서의 키워드는요. 차이의 수용.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근데 차이의 수용이 잘못 가면 차별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그 얘기고, 이 얘기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건강한 문화적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에 의거한 공존이다라는 거예요. 공존. 네. 그래서 저는 문화와 관련된 용어 중에 좋아하는 용어가 공존인데 이것을 현장에서 얼마나 해내느냐. 어느 사회복지사가 다문화 프로그램은 열심은 다해서 할 수 있지만 공존의 개념 없이 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유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유형에는요, 요것들은 운동문화, 하위문화, 절반문화, 그 다음에 문화의 유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주변문화, 민속문화, 개념 정의 그냥 빠르게 가겠습니다. 운동문화, 외부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없게 감추어진 문화입니다. 이런 운동문화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운동문화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또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 이제 연구가 잘 안 되는 게 운동문화이기 때문에 연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사이버 세계의 강점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미디어를 통한 접촉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와서 직접 얼굴 보자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죠. 하위 문화, 전체 문화의 일부분을 이루는 문화입니다. 한 사회 집단에서 다른 것과 구분될 수 있도록 다르게 나타나는 생활 양식.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하위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사람이 부지런할 땐 못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을 해내는 거죠. 절반 문화, 어느 한 문화가 완전한 의미의 독자적인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문화에 의존하는 거, 이걸 절반 문화라고 하고요. 주변 문화, 문화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문화 영역의 경계선 지역에 위치해서 그 중심 문화의 특질을 적게 갖고 있는 것. 민속 문화, 어느 한 민족에서 오랫동안 일반 대중들에게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민속 문화라고 합니다. 이제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요 정도 이제 설명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기출이 여기서 됐고요. 중요도 별 3개입니다.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란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주 노동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영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208쪽으로 가면 한국의 다문화 실태와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하죠. 북한 일탈 주민, 이런 그 다양한 문화권들을 우리가 이제 포용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건강하게. 그래서 맨 끝에 문장,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공존. 이 다양성은 다시 말해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양성이 공존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요거 하면 좀 나머지는 쉬우니까 배려의 문화 적응 이론이라는 걸 같이 공부할게요. 우리 교재 보시면 208쪽 하단에 이렇게 생긴 표가 있고요. 그 표보다 얘가 좀 더 설명이 좀 더 있는데 그거는 그 위에 있는 설명을 이 표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냥 설명의 편리함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이주 여성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여성이
많이 필리핀, 베트남 막 이렇게 옵니다. 예,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하다 보면 다양한 다양한 나라의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여성들마다 이제 한국 사회에 온 거는 한국 사회라는 메인스트림 주류 문화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베트남 여성이라면 그 여성의 모국의 문화가 있고 이제부터 나에게 적응을 요구하는 주류 문화가 있는데 이 여성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다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 또 주류 문화와의 관계를 잘 형성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따라서 벨이라는 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총 4가지 형태의 적응 유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눴냐? 이 여성이 모국,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이라면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을 유지할까? 예, 나는 그걸 유지하고 여전히 나는 그것의 귀함을 알고 있고 유지하겠습니다. 아니요, 빨리 적응해야죠. 이런 입장, 노. 그 다음에 주류 사회의 관계 적극적으로 적응한다? 예. 아니요, 난 노력하지만 안 되고 이런 상처를 받았더니 마음을 닫았어요. 노, 이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바로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유형화하기 위한 거고 이거보다 더 다양할 수 있어요. 인간은 정말 복잡한 존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4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하면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축을 알아야죠.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 질문 1. 질문 2. 주류 사회, 네가 새롭게 만난 주류 문화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야? 라는 거죠. yes, no 해갖고요. 자, 그러면 이 베트남 여성이요. 모국의 문화의 소중함도 잘 유지하면서 예. 근데 또 잘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의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 문화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또 나 가난해서 여기 결혼해서 와서 이런 어떤 그런 걸로 내 정체성을 삼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고 주류 사회도 적극적으로 하면 가장 아이디어란 통합이에요. 주류 사회와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고유 문화도 잘 유지하는 가장 성공적인 경우. 그래서 뭐 한글 교실도 적극적으로 가고 그러지만 나는 또 가서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인사를 하는지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도 하면서 예. 자, 근데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여성은 빨리 적응하려면, 그리고 나는 여기에 결혼 이주 여성으로 왔다라는 게 내 경제적 어려움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창피해, 부끄러워. 내 아이는 피부색은 더 한국인에 가까우면 좋겠고, 사람들이 모르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건 노이고요. 모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아이가 빨리빨리 한국말 잘 배우고 해서 잘 적응하면 좋겠어. 그건 동화예요. 주류 사회와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유지하지만 고유한 문화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포기한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동화. 시험을 나오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동화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화를 자꾸 오답인데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둘 다 예스인 가장 건강한 형태는 통합이고요. 동화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모국의 문화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는 베트남 여성 입장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요. 보세요. 자, 여러분이 살 길은 한국말 빨리빨리 배워야 되고 자꾸 향수병에 젖으시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여성의 고유한 문화는 빨리 잊어라, 없는 게 좋다라고 하고 주류 사회의 적응만 강요한다면 내가 적응을 열심히 도왔어도 난 잘못 도운 동화적 태도입니다. 잘못 도운 거예요. 문화적 역량이 없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거고요. 어떤 면에서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현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화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모국의 문화에서 이제 여기는 예스예요. 근데 주류 사회는 노예요. 주류 사회 관계는 하지 않고 외출도 싫어하고 오로지 한국 남편만 바라보고 거기에서만 모든 답을 얻고자 한다. 근데 이 남편이 또 어느 날 폭력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얘기는 되게 슬프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국의 고유 문화의 정체성만 갖고
주류 사회 문화는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는다. 제가 다문화 여성과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남자는 다 폭력적이다라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강의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듣는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셔서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분리라는 거예요. 주류 사회 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것만 정체성을 고집해.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슬픈 경우는 뭐예요? 주류 사회에서도 그 다음에 모국의 문화에서도 모두 다 거부하는 거죠. 노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인데 시험 문제는 이것들의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네 개의 조합을 알고 있느냐, 네 개의 조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느냐, 예제가 나왔다. 띵띵띵은 여성은 필리핀에서 결혼 이주해서 어찌저찌 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느냐까지 가셔야 돼요. 요 용어들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실천론이나 기술론에 다문화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례로. 그럴 때 사회복지사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볼 때 이게 머리에 콱 있으면 지문에 대한 변별력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게 없으면 바로 동화와 같은 것들을 좋은 건 줄 알고 건강한 건 줄 알고 답으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동화는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에게도 나는 은근히 동화를 시키고 있지 않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문화라는 게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이거 반드시 외우셔요. 자, 이제 마지막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 최근에 기출이 됐었는데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할 때 크게 나누면 용광로 이론과 샐러드볼 이론 꼭 인행사가 아니더라도 신문을 조금 자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용어는 사회적 기본적 시사 용어로 알 텐데 낯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할게요. 용광로 이론하고 샐러드볼 이론. 용광로 이론은요, 여기 그림에 보듯이 다양한 문화가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아들어 새로이 창조된다는 의미이다. 소수의 문화나 다른 문화권의 이민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류 문화에 녹아들게 한다는 점에서 동화주의적 이론이다. 앞서서 제가 동화라는 말 뜻 정확히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용광로 이론은 건강한 문화적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주류 문화에 너희 소수 문화가 녹아들어야지 너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류 문화에 네가 녹아드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니까 동화주의적 태도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잘 녹아드는 거 이거죠. 근데 샐러드볼 이론은 그게 아니고 다문화에 있어서 더욱더 건강한 태도예요.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그릇 속에서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어울려라. 여러분 샐러드 먹을 때 보면 상치의 맛, 여러 가지 맛들이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 어울리지 다 섞어서 녹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볼은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동등하게 소수의 문화를 인정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자라는 거고요. 사회적 통합, 건강한 공존적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류 문화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맛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볼 이론이 다문화에 있어서 보다 더 다문화주의와 맞는 건강한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챕터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결론적으로 7장에서 문화가 기출이 가장 높은데요. 문화 진화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극복을 해야 되고요.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화든 독특한 그들이 처한 환경 안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고 있는 그대로의 생활 양식과 행위 양식을
수용하고 차이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한 그 태도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천론에 가면 문화와 관련돼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안에서 문화적 역량을 키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화적 역량이란 단어는 혹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된 윤리강령을 공부한 분이라면 들어보신 걸 거예요. 문화적 역량은 정말로 끊임없이 평생학습자로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 지식, 또 문화적 기술 이런 거에 열린 자세로 배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